자, 부용전 들어가 볼게. 부용전은 글의 종류가 고전 소설에 속해. 그리고 특징이 전기적, 그리고 유교적이야. 전기적이라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부분들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뭐 효나 임금에게 어떤 충을 다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용전에서는 이 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야.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 근데 혼자서 할 수는 없겠지? 그치? 초월적 존재가 나옵니다. 존재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고난을 어떻게 한다? 극복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그래요. 여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슨 실천이 들어가야 된다? 효. 근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곳곳에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잘 나와 있고, 그걸 통해 의기를 극복하는 여기 주인공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주인공이 위기를 겪게 하기 위한 악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악인이 나온다라는 것 알아두고 내용 들어가 볼게. 자, 들어가기 전에 외적 준 거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갈게요. 부용전은 자기 희생을 통해 효를 실천한 주인공이 초역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이네요. 이르는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구조로 띄고 있다. 효행설화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얘들아? 심청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빠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악인의 질투와 항상 대리민물이 나오죠. 악인의 질투와 흉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그 악인이 처벌받는다는 점과 그리고 인과응보죠. 악인이 처벌받으니까 처벌받는다는 것과 주인공이 혈육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을 볼 수가 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부용의 나이가 13세요. 뇌성의 나이가 10세라. 등장인물 누가 나오죠? 부용과 뇌성이 나오는데요. 둘은요, 남매입니다. 부용과 뇌성은 남매예요. 네. 서로의 남매입니다. 남매. 혈연지간이죠. 부모 두 분을 장사 지낼 방법이었어. 빈소를 붙잡고 우는 말이 장사 지낸다는 건 제사 지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둘이 남겨져 있고 제사 지낼 비용이 없다라는 얘기야.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건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 보잘것없는 귀신이나 아니면 그 무엇도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매는 살아서 무엇하리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하면서 슬프게 통곡하더라. 지금 부용과 내성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장사를 지낼 수가 없잖니. 유교 사회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울다가 기운이 나빠져 잠이 들었더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자 잠에 들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지? 잠이 드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나옵니까? 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리고 땅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력자 누가 나오죠? 네, 하얀 노인이 나오게 돼요. 하얀 노인. 이 하얀 노인이 어디서 나오게 되죠? 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노인이 말해요. 너희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앉아하면 좋을 것이요. 여기다 묫자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조력자 1번. 노인이 나와서 꿈에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하고는 놀라서 잠을 깨어 살펴보니 노인은 간 곳이 없으나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고 이미 그려놓았대요. 그죠? 그려놓았고 밤은 이미 깊어 밤의 색깔에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부용은 뇌성을 붙들고 뇌성은 부용을 붙들고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제 부용과 뇌성이 얘기해요. 아마도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묘터를 가르쳐 주니 즐겁거니와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좋기는 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산신령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 묘를 안장할 장소를 알려줬지만 이건 참 감사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어떻다라는 거 문제가 있지. 장사의 절차, 그러니까 비용이 들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관값도 들 거고 재래 용품도 들 거고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금등당 한 강한님의 댁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가 나와요. 새로운 인물과 종들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몸을 그 댁에 팔아 재물을 얻어 장사를 편하게 하리라. 여기서 판다라는 얘기는 나의 노동력을 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뭐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니 몸종이 되어 들어가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 앞에서 심청정 기억나니? 심청정에서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효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팔듯이 여기에서도 나 역시, 즉 인물 역시 자기의 힘을, 자기의 몸을 팔아 효도를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걸 통해 뭐를 실천하겠다? 효를 실천하겠다. 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고 나니 뇌성 동생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나 혼자 팔리게 하겠는가. 자, 이게 남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누나한테 어떻게 누나 혼자 내가 가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뇌성은 같이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형제가 같이 함께 힘을 같이 합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에 따라가니 해와 달이, 자, 뇌성이 누구다? 남동생, 부용은 여동생, 누나, 여자. 달의 빛을 잃고 불가나무가 슬퍼하는 듯 하더라. 자, 여기에서 잠깐, 고전소설에서는요,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서술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그런 묘사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술자, 즉 작가의 어떤 시점, 관점을 볼 수 있다. 사실은 해와 달의 빛을 발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의 입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서술자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서술자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얘들아.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시선을 볼 수가 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용남매는 한강님의 몸종이 되어 부모의 단위를 치른다. 부용이 강한님의 부부의 총애를 받자. 어디서든 예쁨 받는 친구들은 일을 하러 가도 예쁨 받겠지. 일을 엄청 열심히 했나봐. 그들의 딸인 난총은 부용을 질투하고 해치고자 하다. 되게 웃기죠, 얘들아. 그치? 난총은 자기 부모가 이렇게 몸쪽으로 들어온 부용을 예뻐하니 이것을 질투하여 해치고자 한다. 이 난총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악인. 대립하는 인물로 나오겠다.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송변진이 여주자사. 이거는 나라의 관리 직급이죠.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은 부용을 몸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난총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누구랑 대립을 하게 된다? 부용과 대립을 하게 된다. 자,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꾀를 얻지 못하다가, 자, 우연히 좋은 꾀를 얻었대. 당연히 누구를 죽일 계획이겠어요? 네, 부용을 죽일 계획인데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갈 때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기는 당연히 누구를, 네, 부용을 음해할 계획이죠. 부용을 선생님 그냥 이렇게 죽일 계획이라 할게요. 근데 아무리 질투가 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가 다른 아이를 예뻐한다고 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 그치? 손을 잡고 말한다. 여주자사가 백파강에 수륙제를 지낼 때, 여주자사라는 건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난총이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강이에요, 강. 강의 수륙제. 수륙제라는 건 강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동가고식을 많이 넣고 또한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자 이거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 그죠? 재물을 여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니 네가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사실 요것이 뭐가 되는 거냐? 좋은 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부용을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뭐를 삼겠다? 재물로 삼겠다. 요런 요소가 심청전과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되는 거죠.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다. 간다면 마음이에요. 서늘하여 놀랬다라는 거야. 정신없이 울며 말하되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한림, 은혜를 보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한림이 어쨌든 그쪽 가족이 자신을 받아주어서 자신의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해줬잖아. 그러면 어쩌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자기 동생이죠. 한이로소이다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 백파강에 다다르니 자 장소가 이동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뭐 하겠니 얘들아? 제사 지내겠지?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자 우리 앞서서 계속 작가는요 서술자는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부용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뭐 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한다. 사실 이거는 작가의 어떤 관점을 볼 수 있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거리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그런 곳이죠. 태산과 같은 큰 배 2개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너른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떠다니며 무수하게 왕래를 하나 적벽강 싸움인가 동랑포도 요란하다. 적벽강 싸움은요 적벽대전이라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이나 시에서는 굉장히 요거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엄청 커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 이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동남풍도 요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경의 묘사가 도시막 날고 마치 이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뭐하는 거예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임순녀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에 하늘에 받다 있더라.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이것 또한 이제 재물 같은 거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뱃사공들의 거동을 보소. 여기서도 서술자가 직접 뭐하고 있습니까? 개입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지요. 4번 절한 뒤에 그들이 비는 말이 있어요. 누가 비는 거죠? 뱃사공이 이런 말을 빕니다. 강 속의 수신님은 이제 아마도 강의 신이죠. 장강 깊은 물에 풍랑이 없이 바람이죠. 없애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백기를 이용하도 위험하지 않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달라라고 비는 거죠. 이때 밤은 이미 깊어 달은 기울어지고 까맣같이는 슬피 운다. 이제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용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가 아니죠. 그쵸. 제물로 바쳐지는 부용의 어떤 죽음이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의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하는 말이 품은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기러기에게 말을 걸어요. 금능 땅에 가거든 우리 동생 내성을 찾아. 황성에 간 부용은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너의 누나는 백파강 수료제 때 제사 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을 좀 전해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을 구경 못하게 되었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줘. 자 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뱃사공들에게 뭐하고 있지요? 네 빌고 있는 거야. 뭐 해달라? 자 살려달라고 그죠? 빌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러기에게 전달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동생인 뇌성에게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수륙지를 그럼 여기서 체념을 하고 있나? 체념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에 자신이 원하는 바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자 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체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자신이 살려달라고 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다. 수륙지를 지낸 후에 난총이 부용을 불러 말합니다. 자, 어서 물에 빠져라. 재촉하니 옷 같은 도기 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점점 피가 된다. 자, 비유하는 거죠. 부모와 동생을 울부짖으며 통곡하다 섬선 옥수로 예쁜 손이에요.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만경참파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하니 슬프겠는가. 자, 여기서는 확실하게 뭐하고 있냐?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해요. 얘들아 별표 빵 해주고요. 물론 앞에서 다른 새들이 운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안타까운 거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부용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슬픈 상황이더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편집자적 지우고 편집자적 논평이 된다. 그러니까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는 몇 자리를 알려주려고 노인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조력자도 필요하겠네. 그런데 백사공들도 또한 슬프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동조한다? 슬퍼하지 않으면 동조한다? 그것은 아니더라. 안타깝게 여긴다. 이윽고 풍랑이 바람이 크게 일어나 물결이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었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 잠기게 하니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자, 지금 여기서 얘들아 마찬가지야. 누가 겁을 안 낼 수가 있겠냐? 자, 여기서 또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자, 그만큼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겁이 나는 상황이야. 이때 난데없이 하나의 작은 배가 나타나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작은 배가 나타나 강 위에 천천히 떠오르며 부용을 건너 싣고 옷같이 생긴 잘생긴 선동. 자, 누구죠? 조력자 나오죠. 배 앞에 깃발이 달았는데 그곳에는 만고 오랜 세월의 효녀 부용의 배라고 황금으로 만든 글자가 누렇게 새겼거는 자 뭐죠? 네,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도움이 나오죠. 누가 감히 그 신기함을 알겠는가? 자, 뭐 하고 있죠? 역시 전기적인 요소이자 비현실적인 요소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금으로 만든 배? 자,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도 역시 정기적인 요소예요. 화살같이 빠르더라. 선동이 송변진을 꾸짖어 말하기를. 자, 손병진 누구죠? 네, 아까 그 못된 그 여자 누구였어? 자, 난총의 남편이죠. 네. 네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간사한 계집의 말을 듣고 만고에 다시 없을 효녀 누구죠? 부용이죠. 죽이려고 하니 옥황상제가 미리 아시고 사회 용왕 그러니까 서쪽의 바다를 지키는 용왕에 분부하였고 난총은 마음 씀씀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 없어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 자, 난총 결국에는 뭐죠? 악인은 뭐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쵸? 인과응보다. 자, 해치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난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 보내라 하시기에 내가 급히 가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래서 네. 이미 어떻게 됐어? 난총이 탄 배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물속에 빠졌잖아. 이미 벌을 받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용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착한 사람은 좋은 일을 생기게 되고 나쁜 이는 벌을 받게 된다. 난총은 물에 빠진 거 맞죠? 네, 인과응보적이다. 그리고 강 중간에 이르러 황상으로 가더라. 이윽고 배를 언덕에 대고 유리병 하나를 주며 여기서 이제 유리병이 나옵니다. 유리병 하나를 주며 자
세상에 요긴한 물건이구나. 자, 쓸 곳이 있을 것이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요소고 정기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쓸 곳이 있을 것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낭자는 앞으로 낭자 누구 가리키는 거죠? 부용이죠. 만승의 황후가 되어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 된다 이 얘기야. 부인이 되어 동생 뇌성이죠. 네, 뇌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부귀영화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진동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죠. 하직하고 가거늘 부용낭자가 백사장에 앉아있으니 이상한 구름이 사방에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하더라. 역시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되더라. 이제 결말까지를 본다면 결국에는 임금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자신의 남동생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부용전은 뭐랑 되게 굉장히 얘들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니? 네, 부용전과 그죠? 이 심청전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로 사용이 됐다? 네, 제물로 사용이 되었다. 하지만 부모를 위하는 어떤 효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가게 되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요런 모습들에서 바로 유교적인 질서가 잘 보이고 있더라. 부모를 섬기자.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과 이제 이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한번 스스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